내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 내 마음대로 좀 쓰는 게 어때서? 혹시 이런 생각 마음 한구석에 품어본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바쳐 일한 당신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보상 심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역 시절에는 통용되던 이 당연한 논리가 은퇴 후의 부부 사이에서는 때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맹독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밤 10시. 오늘 하루도 참 고단하셨죠?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제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민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마주하다 보면 건강을 잃는 것만큼이나 치명적인 것이 바로 관계의 상실이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회사라는 단단한 갑옷과 직함이라는 훈장을 잃어버린 중년 남성의 뇌는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 함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강렬한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가정에서조차 내사리가 없다는 서글픔을 술잔이나 젊은 이성의 달콤한 속삭임으로 채우려 하죠. 심지어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진심 어린 충고마저 내 돈 내가 쓴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차갑게 튕겨내버립니다. 바로 이 비대해진 자존심, 뇌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도파민의 잘못된 보상 회로가 수십 년을 이어온 부부의 신뢰를 반스에 끊어버리는 방아쇠가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63세, 한때 번듯한 대기업의 부장님이었던 최태성님의 사연입니다. 그는 2억 5천만 원이라는 두둑한 퇴직금을 손에 쥐고 남부럽지 않은 평온한 노후를 보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발을 들인 밤의 거리에서 손녀뻘되는 젊은 여성의 거짓된 사랑에 그만 속절없이 빠져들고 맙니다. 자신이 마치 왕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의 늪에서 그가 단 1년 만에 전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붕괴시키기까지의 궤적을 오늘 낱낱이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중년 남성을 파멸로 몰고 가는 마음속 빈 공간의 진짜 정체와 한 번 부서진 신뢰가 얼마나 잔혹한 결말을 불러오는지 선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과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씁쓸하지만 꼭 필요한 처방전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1장 찬란했던 영광의 끝.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전자레인지에 데울 기력조차 없어 차갑게 식어버린 4,5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때 제가 집안의 영웅이었다는 증거이자 지금 제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참담한 영수증이기도 하죠. 제 이름은 최태석. 올해 63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상장기업의 부장으로서 50명이 넘는 부하 직원을 호령했습니다. 정년 퇴직하던 그날 제 통장에는 2억 5천만 원이라는 퇴직금이 일시불로 꽂혔죠. 주택담보대출도 진작에 다 갚았고 아내와 함께 그저 여유롭게 여행이나 다니며 보낼 눈부신 인생 2막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지갑에 남은 건 구겨진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 그리고 죽는 날까지 가슴에 얹고 살아야 할 거대한 후회뿐입니다. 아내는 제 곁을 떠났고 평생의 꿈이었던 마당 딸린 2층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으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딸아이는 제 번호를 수신 차단해버렸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각 한 번, 결근 한 번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온 성실한 가장이었던 제가 도대체 어쩌다 벽지에 곰팡이가 핀 이 퀴퀴한 단칸방까지 굴러떨어지게 된 걸까요? 이것은 은퇴라는 이름의 괴물에게 영혼을 갉아먹히고 밤거리의 값싼 가짜 사랑에 남은 인생을 통째로 헌납해버린 한 늙은 수컷의 처절한 참회록입니다. 부디 저를 마음껏 경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짐승만도 못한 제 꼴을 반면교사 삼아
당신의 평온한 일상과 소중한 재산을 굳건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진짜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계바늘을 3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40년 청춘을 바친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퇴근께 부하 직원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이채 비서가 안겨준 제 몸집만한 커다란 꽃다발. 방금 은행에서 찍어본 통장에는 퇴직금과 그동안 아내 몰래 꼬박꼬박 모아둔 비상금을 합쳐 무려 3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 그동안의 내 뼈 깎는 고생이 드디어 보상받는구나. 이제 날마다 쪼아대는 미친 상사도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완벽한 자유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차창에 비친 꽃다발을 든 제 모습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집에서는 아내가 평생 고생한 남편을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죠. 따뜻한 갈비찜에 윤기가 흐르는 찰밥, 그리고 시원한 맥주 한 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참으로 구제불능인 착각 속에 빠진 사내였죠. 여보, 나왔어. 다 끝났다. 현관문을 열며 평소보다 목소리를 한껏 높여 외쳤습니다. 하지만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눈을 떼지 않던 아내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수고했어요. 욕실에 물 받아놨으니 씻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40년 동안 고생했다는 따뜻한 위로도, 그동안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마웠다는 감사 인사도, 축배를 들 맥주 한 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내의 그 지독한 무관심에 화가 치밀어 올라 되고 있던 꽃다발을 거실 바닥에 패대기 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있어 제가 회사 인간으로 살며 가정을 등한시하고 독박 육아의 짐을 온전히 떠넘겼던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뼈시리게 고독한 시간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삼시세끼, 집에서 밥을 찾는 남편과의 24시간 밀착 생활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이자 숨막히는 공포였는지를요. 저의 진짜 지옥은 바로 이 적막하고 서늘한 대화가 실종된 거실에서부터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제2장, 대형 폐기물이 되어버린 부장님. 퇴직 후 반년, 제가 그토록 꿈꿨던 유유자적한 노후는 빛이 바랜 잿빛의 지루한 일상으로 빠르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입어야 할 빳빳한 정장도 없었고,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울려대던 스마트폰은 이제 고장난 것처럼 침묵만 지켰습니다. 현역 시절 저는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숨을 쉬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함이라는 화려한 갑옷을 벗겨내고 나니 저는 그저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진 초로의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끝없이 넓은 사회라는 바다에 덩그러니 내던져진 뼈대조차 없는 흐물흐물한 해파리 같은 존재였죠. 반면 아내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보였습니다. 나 오늘 오전에는 요가 센터 갔다가 오후엔 여고 동생들이랑 브런치 모임 있어서 늦어. 냉장고에 붙은 달력은 온통 아내의 빼곡한 일정들로 까맣게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마치 뿌리를 내린 식물처럼 누워 아무 의미 없이 리모컨을 돌리며 아침 방송을 멍하니 쳐다보는 게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던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발 좀 치워봐요 라고 소리칠 때마다 제가 이 집안에서 거대한 장애물이자 불청객이 되었다는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어이, 점심은 어떡하고? 외출 준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는 아내의 등 뒤에 대고 저는 저도 모르게 퉁명스러운 목소리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현관에서 발걸음을 멈추더니 과장될 정도로 깊고 무거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찬장에서 라면 한 봉지를 꺼내 식탁 위에 신경질적으로
탁 던졌습니다. 당신 손발 다 멀쩡하잖아요. 끓여 드세요. 내가 당신 평생 밥 차려주는 식모인 줄 알아요? 그날 아내가 저를 내려다보던 그 싸늘한 눈빛. 그것은 마치 분리수거 날짜를 잘못 맞춰 내놓은 대형 냄새나는 쓰레기를 보는 듯한 깊은 경멸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내가 40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처자식 입에 풀칠하겠다고 간 쓸개 다 빼놓고 일해서 번 돈으로 이 집 샀어. 그런 나한테 태도가 그게 뭐야? 누구 덕에 지금 이렇게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사는지 알아? 목구멍까지 억울함이 차올라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사회에서도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평생을 바친 가정에서도 내 자리가 없다. 아무도 나를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으며 아무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이 지독하고 강렬한 공허함이 제 이성을 아주 조금씩, 하지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직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수컷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라도 미친 듯이 증명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3장 3만 원짜리 가짜 인정, 그리고 도파민. 어느 날 늦은 오후, 저는 아내의 그 숨막히는 시선에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번화가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죠. 집에 있자니 숨이 턱턱 막히고, 그렇다고 이 나이에 훌쩍 불러내 소주 한 잔 기울일 편한 친구 하나 남지 않은 제 인생이 처량했습니다. 네온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화려한 거리에서 저는 마치 이승을 떠도는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 물 좋은데 한 장 어떠십니까? 지금 오시면 딱 60분에 3만 원에 모실게요. 아주 예쁜 아가씨들 꽉 차 있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삐끼 청년이 넉살 좋게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시끄러워 하고 매몰차게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사장님이라는 그 달콤한 호칭이 텅 비어버린 제 알량한 자존심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래 뭐 사회 공부한다 치고 딱 맥주 한 잔만 마시고 나오지 뭐.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도 안 되는 면죄부를 주며 저는 그 화려한 간판 아래로 이어진 퀴퀴한 지하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가씨가 바로 24살의 유미였습니다. 제 딸아이보다도 한참 어리고 과장 조금 보태면 손녀뻘이라고 해도 무방할 나이였죠. 짙은 화장에 속살이 훤히 드러나는 야한 드레스. 처음엔 속으로 이런 어린애랑 무슨 대화가 통하겠나. 대충 잔이나 비우고 빨리 집에 가야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제가 술 기운을 빌려 현역 시절의 무용담을 꺼내놓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시켰는지, 싹수 없는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카리스마 있게 휘어잡았는지 열변을 토하자 유미는 두 눈을 반짝이며 제 쪽으로 몸을 바짝 기울였습니다. 어머, 대박. 태석 오빠 진짜 능력자셨구나. 완전 멋있어요. 솔직히 저 또래 남자애들 만나보면 맨날 게임 얘기, 차 얘기, 진짜 생각도 얕고 지루해서 하품 나오거든요. 저는 오빠처럼 인생에 깊이가 있고 딱 안아주면 품이 넓은 진짜 어른 남자가 좋더라고요. 그녀는 저를 뒷방으로 밀려난 냄새나는 노인네가 아니라 아직 매력이 넘치고 존경받아 마땅한 한 명의 남자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바싹 말라 쩍쩍 갈라져 있던 제 마음에 따뜻한 봄비가 촉촉하게 스며드는 것 같은 황홀한 기분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이것은 결코 단순한 성적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인 인정투쟁에서 승리했다는 쾌감이었죠. 제 뇌의 깊은 곳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이라는 쾌락 물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며 척추를 타고 짜릿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안 죽었어. 내 진가를,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그 얼음장 같은 집구석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처음, 입장료 3만 원. 그것이 제 남은 인생과
전 재산을 송두리째 불태워버릴 파멸의 문 손잡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사장 영웅놀이의 대가와 오만함. 그날 이후 저는 마치 지독한 열병에 걸린 사춘기 소년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방문이 2번이 되고 이내 3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가게에 가지 않는 날에도 제 손에는 항상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죠. 해석 오빠, 좋은 아침. 오늘도 하루 잘 보내요. 오빠 얼굴 너무 보고 싶다. 오빠 못 보니까 나 완전 우울해. 연령. 유미가 보내오는 애교 섞인 카카오톡 메시지가 제 인생의 유일한 산소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백수로 지내는 저를 그녀는 여전히 능력 있고 매력적인 현역 남성으로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그 달콤한 환각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던 저는 노후 비상금으로 단단히 묶어두었던 정기예금을 하나둘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미 생일이지. 여기 마담 이 집에서 제일 비싼 샴페인으로 하나 가져와. 돈 걱정은 하지 말고. 한 병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최고급 샴페인을 주문한 순간 가게 전체의 조명이 화려하게 바뀌고 쿵쾅거리는 음악과 함께 웨이터들이 일렬로 도열했습니다. 최태석 회장님께서 최고급 샴페인 내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게가 떠나갈 듯한 우렁찬 박수와 환호성.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저 영감님 대체 뭐 하는 분이야? 라며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 짜릿함. 그리고 제 팔짱을 꽉 끼며 귓가에 속삭이는 유미의 목소리. 오빠, 진짜 고마워요. 오빠가 내 왕자님이야. 이거다. 내가 평생을 바쳐 뼈 빠지게 일한 보상이 바로 이거야. 집에선 대형 쓰레기 취급을 받지만 여기서는 내가 왕이다. 이 전능함, 이 우월감. 이것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돈 몇 푼 따위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유미에게 있어 특별한 존재이며 우리가 단순히 돈으로 얽힌 천박한 관계가 아니라고 뼛속 깊이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그 미친 광란의 파티가 영원할 수는 없었죠.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기분 좋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거실 한가운데 아내가 저승사자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손에는 제가 서재 책장 구석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제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 이거 대체 무슨 짓이야? 불과 반년 만에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넘게 빠져나갔잖아. 당신 무슨 기획부동산 사기라도 당했어? 보이스피싱이야. 도대체 이 큰 돈을 어디다 쓴 거냐고. 아내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극심한 공포로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남편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미 제 뇌는 룸살롱에서의 왕놀이와 알코올 그리고 과다 분비된 도파민에 절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아, 시끄러워. 저는 아내의 손에서 통장을 거칠게 낚아채며 상상조차 해선 안 될 폭언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이거 다 내가 40년 동안 상사들한테 굽신거리며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내 돈이야,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쓴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처럼 남편을 헌신적 취급하는 여편네가 내 외롭고 헛헛한 마음을 알기나 해? 누구 덕에 여태껏 손에 물 안 묻히고 편하게 밥 처먹고 살았는지 똑바로 알아? 결코 입 밖으로 내뱉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부라는 동등한 인생의 동반자 관계를 제 발로 짓밟고 35년간 묵묵히 내조해온 아내를 그저 돈 받고 일하는 신모로 전락시켜버리는 끔찍한 언어폭력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평생을 헌신해온 아내에 대한 가장 잔인한 배신이었죠. 아내는 더 이상 소리치며 대들지 않았습니다. 엉엉 소리내어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얼굴에서 모든 감정을 싹 지워버린 채 마치 길가에 눌러붙은 징그러운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한없이 차갑고 죽어있는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한숨조차 내쉬지 않고 조용히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그 서늘한 침묵의 순간이 아내가 제게서 마음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부터 저에 대한 일말의 연민과 애정마저 쓰레기통에 쳐넣고 스스로의 감정을 완벽하게 죽인 채 아주 냉정하고 치밀하게 이혼을 위한 증거 수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제5장 도파민의 마법이 잔혹하게 풀리던 날, 그리고 파국은 예고도 없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가게에 출입한 지 꼬박 1년이 다 되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유미가 템프로 가게를 그만두고 강남에 번듯한 자기 숍을 차리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기에 저는 남은 돈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큰 돈을 이체해주려 은행 ATM기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무심히 떠오른 글자.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과 노후 대비용으로 모아둔 5천만 원. 합쳐서 3억 원이라는 거금이 마치 한여름밤의 신기루처럼 비눗방울처럼 허무하게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 머릿속 한구석에는 미친 낙관론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유미라면 내 상황을 이해해 줄 거야. 우리 사이의 끈끈한 정이 고작 돈 때문은 아니잖아. 사정을 설명하면 내가 다시 돈을 마련할 때까지 곁에서 기다려 줄 거야. 저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유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빠가 지금 자금 사정이 좀 꼬여서 많이 힘들어졌어. 당분간 가게는 못 갈 것 같은데 밖에서 밥이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 오빠가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숫자 1은 1초도 안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돌아온 답장은 제가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너무나도 차갑고 사무적인 문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가게 룰이 돈 없는 손님은 밖에서 따로 안 만나는 거라서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차단할게요. 거짓말이지. 태석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아빠처럼 든든하다고, 나중에 가게 차리면 오빠랑 둘이서 하와이로 여행 가자며 제 품에 안겨 환하게 웃던 그 천사 같은 미소는 다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건조하고 기계적인 여성의 안내 음성만 허무하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마법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운명적인 사랑이자 영혼의 유대라고 굳게 믿었던 것은 그저 화류계의 철저한 매출 올리기와 수금 업무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녀에게 저는 그저 현금 인출기, 단물이 쫙 빠질 때까지 짜내고 또 짜내다가 더 이상 나올 돈이 없으면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리는 호구 중의 상호구였던 거죠. 저는 그녀에게 폐기물조차 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절망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양어깨에 매달고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기묘하게 고요했습니다. 현관에 아내의 신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있던 아내 몫의 가구들도 몇 개가 휑하니 사라져 있었죠. 불 꺼진 식탁 위에는 초록색 종이 한 장과 두툼한 서류 봉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초록색 종이는 아내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흥신소에서 밀착 취재한 저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과 결제 내역,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쏟아냈던 폭언들이 날짜별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기록된 일기장 복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장 아내가 정갈한 글씨로 남긴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40년 동안 우리가 함께 쌓아온 인생도 추억도 우리 가족의 미래도 모두 그 더러운 술집에 내다버렸어. 더 이상 당신이 내 남은 노후까지 파먹게 놔두진 않겠어.
내 몫의 재산 분할과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위자료는 법적으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청구할 거야. 평생 그 잘난 당신 돈 끌어안고 혼자 잘 살아봐. 안녕. 볼펜이 종이를 뚫을 듯 꾹꾹 눌러 쓴 그 강한 필압에서 아내가 지난 1년간 홀로 삼켜왔을 피눈물과 짙은 원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아무도 없는 텅 빈 거실에서 짐승층처럼 울부짖으며 통곡했습니다. 제6장. 돌이킬 수 없는 상실, 그리고 남겨진 것들. 그날 이후의 삶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트럭처럼 비탈길을 구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혼은 일사천리로 성립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평생을 바쳐 지은 마당 딸린 2층 집은 금매로 팔려나갔고 아내는 집을 판 대금의 대부분을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명목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이의를 제기할 자격조차 없었죠. 지금 저에게 남은 것은 내 몸 하나. 뒤집도 저를 반겨줄 가족도 아닙니다. 유흥비로 끌어다 쓴 카드론과 이사 비용으로 생긴 수천만 원의 빚더미 뿐입니다. 한때 상장기업의 부장님 소리를 듣던 저의 지금 직업은 공사 현장의 차량 통제 경비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연을 마시며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죠. 아이고, 어르신, 동작 좀 빨리빨리 합시다. 차 밀리는 거 안 보여요. 저보다 한참 어린 현장 소장에게 매일같이 쌍욕을 먹어가며 붉은 경광봉을 흔듭니다. 매일 밤 낡은 여관방에 돌아오면 허리는 끊어질 듯 비명을 지르고 두 다리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오릅니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꿈꿨던 완벽한 노후의 민낯입니다. 보일러도 잘 안 들어오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전자레인지에 돌리지도 않은 퍽퍽한 편의점 도시락을 씹어 삼키며 생각합니다. 그 3억 원이라는 돈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통장에 찍힌 단순한 숫자, 0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지옥 같은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속이 뒤집어지는 상사의 갑질 앞에서도 처자식을 생각하며 고개를 숙이고 이빨을 꽉 깨물며 하루하루 벽돌처럼 쌓아 올린 제 인생의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고귀한 제 인생의 시간을 고작 1년짜리 젊은 여자의 가짜 웃음과 향수 냄새에 통째로 맞바꿔버린 것입니다. 남이 뺏어간 것도 아닙니다. 제 인생을 제 손으로 직접 시궁창에 처박아 버린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건 바로 아내의 빈자리입니다. 지금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 최고급 오마카세도 프랑스 요리도 아닙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 당연하다는 듯이 주방에서 끓여주던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낸 두부송송 썬 된장찌개입니다. 제가 아무리 짜증을 내고 퉁명스럽게 굴어도 묵묵히 제 땀낸 냄새 나는 속옷을 빨아주고 거실에 불을 켜둔 채 제 귀가를 기다려주던 그 지루하고 평범했던 일상.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자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나서야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다니. 저는 정말 구제불능의 멍청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2번 다시 아내가 끓여주는 그 따뜻한 된장찌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차갑게 식은 도시락을 삼키는 최태성님의 이 비극적인 결말이 그저 텔레비전 드라마에나 나오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안타깝게도 진료실과 상담실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이보다 더 잔혹할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고 현역에서 물러나면 우리 뇌는 필연적으로 상실감을 덕습니다. 마음속에 뻥 뚫린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나죠. 사기꾼들이나 밤거리의 유혹은 바로 여러분의 지갑이 아니라 그 서늘하고 외로운 마음의 빈틈을
정확하게 노리고 파고듭니다. 우리가 노후에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것은 한순간의 짜릿한 쾌락이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알량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배우자와 함께 쌓아 올린 신뢰라는 이름의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주하는 조금은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돼 진짜 보물입니다. 만약 지금 곁에 있는 당신의 파트너가 어깨가 축 처진 채 고독해 보인다면, 혹은 당신 스스로가 은퇴 후에 텅 빈 시간 앞에서 불안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하루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땀과 눈물이 밴 이 소중한 인생의 가치를 나는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가? 당신의 지혜롭고 굳건하며 무엇보다 따뜻한 노후를 지켜내는데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씁쓸한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예방주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밤이 많이 깊었네요. 늦은 시간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은퇴 후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려다 젊은 이성이나 유흥에 빠져 평생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겪으셨거나 보셨던 이야기들을 댓글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배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참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또 다른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세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의 세계에서 그 채찍은 결코 당신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 자체가 당신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가장 큰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보내고 남은 집과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까? 이 문제 앞에 섰을 때 오랜 자매의 정은 돈 앞에서 무참히 무너집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앞으로의 삶을 지키려고 필사적입니다. 누가 간병을 했느냐, 장녀라서 그래야 한다는 자존심과 욕심이 얽히면 가족은 순식간에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듭니다. 오늘 주인공은 아버지의 간병을 혼자 도맡아온 차녀, 경자 씨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금고에서 나온 것은 무려 1,000만엔의 빚이었습니다.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언니에게 빚만 절반 떠안아라 는 말을 듣고 절망의 나락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지식이 두 사람의 운명을 잔혹할 정도로 갈라놓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평안한 노후를 얻기 위한 결정적인 지혜를 알게 됩니다. 지식이 있고 없고가 가르는 천국과 지옥. 부디 반면교사로 삼아 시청해 주십시오. 제1장 아버지의 죽음과 숨겨진 1,000만 엔. 아버지가 숨을 거두신 것은 벚꽃이 지기 시작한 봄이었습니다. 향년 88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0년간 몸 주변을 돌본 것은 차녀인 저였습니다. 효자야, 미안하다. 네 언니는 바쁜 사람이니까.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미자는 친정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살면서도 아버지 간병에는 전혀 손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손주 봐주느라 바빠. 너는 파트니까 시간 있잖아. 그렇게 전화 한 통으로 끝내는 언니에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고집 세고 말재주 좋은 언니에게 도저히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장례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품 정리차 친정에 모인 우리 자매. 언니는 상복을 벗는 것도 아까운 듯 아버지 서재에 있는 금고를 맨 먼저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대로 남겨두셨겠죠? 아, 있다.
언니가 건 것은 친정 땅과 건물의 권리증, 그리고 몇 건의 통장이었습니다. 친정은 지은 지였습니다. 친정은 지은 지 40년 됐지만 역세권 입지입니다. 땅만 해도 2천만 엔 정도 가치는 있을 겁니다. 예금은 통장을 연 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잔액은 합쳐서 300만 엔 정도. 뭐야, 이게 다야? 효자 네가 아버지 돈을 축 냈구나. 갑작스러운 누명에 제가 고개를 저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금고 깊숙이 서류 뭉치 아래에서 갈색 봉투가 나온 것입니다. 발신인을 보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나 아는 대형 소비자 금융회사의 이름이었습니다. 봉투 내용을 확인한 언니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눈을 의심하게 하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1,000만 엔. 아버지는 생전에 우리에게 숨기고 사업 실패에 구멍을 메우거나 누군가의 연대 보증인이 되어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000만 엔? 농담 아니지, 아버지? 뭘 하신 거야? 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해진 친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00만 엔.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을 합쳐도 도저히 낼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슬픔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검은 절망이 제 심장을 차갑게 움켜쥐었습니다. 제2장. 언니의 요구와 강요된 갈등이. 빚이 발각된 지 며칠 후 언니는 저를 친정으로 불러냈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버지의 유산과 그 빚의 내역서. 언니는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응시하며 믿기지 않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효자 잘 들어. 친정 땅과 건물은 내가 상속받을게. 아버지도 생전에 장녀인 미자에게 물려주겠다고 하셨고 우리 남편이 정년하면 2세대로 굳혀서 살 생각이니까. 거기까지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억울하지만 아버지가 옛날 뿐이라 집은 장남이나 장녀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니의 말에는 계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엔 빚은 법정 상속분대로 반반씩 부담하자. 그게 법이라는 거지. 평등하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플러스 재산인 친정 2,000만 엔 상당과 예금 300만 엔은 언니가 모두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1,000만 엔 빚만 저한테 절반인 500만 엔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해, 언니. 나는 간병도 혼자 해왔는데 유산은 한 푼도 없이 500만 엔 빚만 내라고 용기를 짜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흘겨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간병 짜증나게. 친정 드나드는 교통비도 아버지한테 받았겠지? 그걸로 충분하지. 그리고 빈 명의는 아버지지만 법적으로는 자식이 승계할 의무가 있어. 너한테 지불 능력이 없으면 네 남편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부당하고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률 지식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있다고 언니가 강하게 말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불안해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과 상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500만, 농담하지 마. 우리 노후 자금을 그런 데 쓸 수 있겠어? 애초에 그건 네 친정 문제잖아. 나를 끌어들이지 마. 네가 언니랑 이야기해서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친언니에게는 배신당하고 남편에게는 밀쳐졌습니다. 밤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밥을 먹이고 정성을 다했는데 왜 나만 이런 꽝을 뽑아야 하는 걸까?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걸까? 신 따위는 없는 걸까? 500만 엔 빚을 지면 저의 노후는 파탄납니다.
매일 슈퍼에서 몇 엔 할인을 신경 쓰며 사는 저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제3장 지식이라는 무기.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식욕이 떨어진 저는 집에 있어도 답답하기만 해서 도망치듯 동네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함에 둘러싸일 공간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문득 상속이라고 적힌 책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몇 권의 책을 집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전문 용어가 늘어선 어려운 책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초보자용 그림 해설책 속에서 제 운명을 바꿀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상속 포기. 이것이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플러스 재산도 전혀 받을 수 없지만 빚의 변제도 모두 없어집니다. 가정법원에 신청만 하면 부모님의 빚에서 해방됩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에게는 친정 권리 따위 필요 없습니다. 500만 엔 빚만 없어지면 그걸로 족합니다. 빛이 보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나가면서 저의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거기에는 빨간 글씨로 크게 경고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면 아웃 법정 단순 승인. 책에 따르면 상속 포기가 가능한 기간은 3개월. 그동안 실수로 상속인이 할 법한 행동을 해버리면 법적으로 상속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 포기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법정 단순 승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하면 안 되는 행동 목록을 본 순간 제 머릿속에 지난 며칠간 언니의 행동이 플래시백 되었습니다. NG 행동 1. 피상속인의 예금을 사용해 버리는 것. 생각해보니 언니는 어제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일단 자동이체로 되어 있던 전기세랑 수도세는 내가 내줬어. 내가 관리하니까 당연히 해야지. NG 행동 2. 빚의 일부를 변제하는 것. 또 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성가신 전화가 와서 아버지 계좌에서 일단 이번 달 이자만큼은 송금해줬어. 조금 갚으면 좀 조용해지겠지. NG 행동 3. 유산의 처분, 골동품 매각 등.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모은 낡은 항아리랑 족자가 거슬리니까 동네 중고샵에 견적 내보려고. 좀 현금이 될지도. 책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는 이미 지뢰를 밟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예금에 손을 대고 빚을 일부 변제하고 유품을 처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단순 승인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즉, 언니는 이미 법적으로 상속 포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서글프지만 확실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억압되어 온 저 자신의 반격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무지는 최대의 리스크이며 배우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최강의 무기가 된다 책에 적힌 그 말을 저는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요. 저는 알리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저에게 500만 엔을 떠넘기려 한 언니. 간병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언니가 한 번이라도 간병 고마워라고 말해주었다면, 만약 빚은 내가 어떻게든 할게라는 성의를 보여주었다면 저는 이 지식을 전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가족이 아니라 편리한 쓰레기통으로 대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제4장 조용한 결단. 그 후 저는 언니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고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표를 모았습니다. 관공서 창구에서 절차를 밟는 제 손은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달째 저는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서류를 내고 수천엔의 수수료를 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되면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 언니에게서는 매일같이 재촉하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500만 엔 준비됐어. 우리는 친정 리모델링 견적 나왔고 아버지 골동품 중고샵에 팔았더니 10만 엔 나왔어. 이걸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너도 질질 끌지 말고 얼른 빚 연대, 보증인 서류에 사인해.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언니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골동품 팔았구나. 그건 완전 처분행위야. 언니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장녀니까, 자기가 관리하니까 하는 자만심과 무지로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지갑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올마매는 족쇄가 될 줄도 모르고 감정으로 움직이고 자존심 때문에 집을 함부로 건드리는 언니. 조용히 법을 조사하고 냉정하게 준비를 진행하는 저. 한때는 언니를 따르기만 하던 동생이었던 제가 이 순간만은 언니를 가엾은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자매 관계가 역전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상속 포기 신청 수리 통지서. 이 종이 한 장으로 저는 아버지의 빚 전쟁과 무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애초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 것입니다.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짐을 내려놓은 그 순간, 그 짐은 모든 것을 모르는 언니의 등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제5장. 빚을 떠안는 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문이 부서질 듯 두들겨지고 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효자! 열어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현관을 열자 귀신 같은 표정의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대부업체에서 온 통지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채권자는 나머지 한 명의 상속인인 언니에게 빚 전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네가 상속 포기했다며? 치사해. 배신자야. 네가 포기하면 빚이 전부 내 쪽으로 오잖아. 2천만 엔을 내가 낼 수 있을 것 같아? 언니는 제 멱살을 잡을 듯한 기세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지만 또렷이 말했습니다. 치사하다니. 나는 내 몸을 지킨 것뿐이야. 언니가 먼저 빚은 반반인 요구를 했잖아. 농담하지 마. 나도 포기할 거야. 지금 당장 변호사한테 가서 너처럼 포기할 테니까. 언니는 울부짖고는 그 길로 아는 변호사 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을. 며칠 후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의 언니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언니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님 예금에 손을 대셨습니까? 유품을 팔거나 누군가에게 주셨습니까? 빚의 변제를 아버님 계좌에서 하셨습니까? 언니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전기세도 냈고 골동품도 팔았어요. 빚 이자도 조금 갚아줬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잔혹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유감입니다만 사모님, 당신은 이미 상속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네? 무슨 뜻이죠? 그러한 행위들은 법률상 법정 단순 승인이라고 해서 뒤아가 유산을 상속하기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들입니다. 아직 3개월 이내라도 한 번이라도 그 행위를 하면 더 이상 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언니는 얼굴이 창백해져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하지만 법은 몰랐다 하는 변명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속 포기를 한 탓에 1,000만 엔 빚의 지급 의무는 유일한 상속인이 된 언니 혼자에게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언니가 그토록 원했던 친정집은 자세히 조사해보니 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모델링에 막대한 비용이 들 뿐더러 애초에 매수자가 붙지 않는 부동산임이 밝혀졌습니다. 언니의 손에 남은 것은 고작 300만 엔의 예금과 팔리지 않는 집, 그리고 빼고 나면 700만 엔 이상의 빚이었습니다. 제6장 진정한 풍요도. 그로부터 반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언니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풍문에 들으니 언니 부부는 빚을 갚기 위해 자신들의 노후 자금으로 모은 정기 예금을 전부 해약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모자라 형부는 정년 후에도 경비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언니도 심야 파트를 나간다고 합니다. 친정을 물려받아 2세대 주택으로 꾸미는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집은 폐가처럼 방치된 채 재산세와 유지비만 언니 부부의 가게를 좀먹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최악이라 형부에게는 네가 쓸데없는 짓을 해서 라며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저는 친정의 유산을 한 푼도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조차 제 손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평온이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이 사건을 계기로 조금 변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법적 수단을 써서 해결한 것을 다시 보게 되어 너도 하는구나 하고 조금은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때 제가 통장에 손대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었다면, 만약 둘이 협력해서 상속 포기를 했다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언니 말대로 500만 엔을 떠안았다면 지금쯤 울고 있는 것은 저였을 겁니다. 자는 놈의 코를 베어도 서러워할 줄 모른다는 말이 있지만 이번 일은 언니의 오만함과 배우기를 게을리한 대가가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수첩에 꽂아두었던 그 도서관에서 메모한 문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유산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혜입니다. 자매의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다시는 웃으며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50대 후반에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의 부속물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립할 수 있었다고 느낍니다. 1000만 엔. 그것은 인생을 포기하기엔 너무 크지만 자매의 인연을 끊기엔 너무 가벼운 금액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자에게는 그것이 치명타가 됩니다. 저는 친정이라는 집은 얻지 못했지만 평온한 노후와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반면 언니는 눈앞의 이익과 자존심에 사로잡혀 가장 소중한 평안한 노후를 잃어버렸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유산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혜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잔혹한 현대사회에서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당신은 더 이상 무지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만약 부당한 요구를 받는다면, 만약 가족과 다투게 된다면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감정으로 움직이지 말고 지식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지식이라는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앞으로의 인생을 현명하고 유연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가 마음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미자 씨처럼 재산은 혼자 차지하고 빚만 떠넘기려는 이기적인 친족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경험담을 들려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